진짜일까? 천자문에 숨겨진 종말의 암호. 우리가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배워봤던 천자문이 사실은 천년에 걸친 재앙을 경고하는 비밀 암호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고대 문헌, 천자문에 숨겨진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천자문은 흔히 한자 교육을 위한 기초 교재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일부 고문원 연구가들 사이에서 천자문의 한자 배열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자문의 특정 한자들이 특정 순서로 배열될 때 그것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를 뒤덮을 천년의 장마를 경고하는 고대의 암호라는 소름 돋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학계의 주류 이론은 아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기이한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 천자문에 대하여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든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리 채널답게 조금이라도 미스터리하다 싶으면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 전설이나 카더라, 통신 내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작은 이야깃거리에도 반응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 저처럼 에이 이건 아니지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분명 계시리라 믿어집니다. 다만 세상에는 내가 미처 모르는 사건과 사고 또는 해명되지 않은 일들이 부지기수이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천자문의 배열 속에서 발견된 세 가지 기이한 예언과 현대에 벌어지는 충격적인 현상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물 없는 강에 대한 경고입니다. 천자문에는 강의 아담 강과 바다가 옅어지다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강과 바다의 수량이 줄어들고 생명이 메말라갈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극심한 가뭄이 닥칠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2025년 여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가뭄이 발생하며 섬진강과 영산강의 수위가 평년보다 훨씬 낮아지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바닥이 완전히 드러나며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과거 유물이나 구조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한 고문원 연구가는 이 가뭄이 바로 천년의 장마가 시작되기 전의 첫 번째 징조라고 주장합니다. 물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비로소 하늘의 봉인이 풀린다는 천자문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과연 터무니없는 억측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대한 경고일까요? 두 번째 예언은 비늘 없는 용의 승천에 대한 경고입니다. 천자문에는 용사화제, 즉 용은 스승이 되고 불은 임금이 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풀이한 한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비늘 없는 용이 하늘로 오르려 할 때 천지가 울고 검은 비가 내리리라라는 구절이 함께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비늘 없는 용은 단순히 심화 속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뒤덮을 거대한 장마 구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한반도 상공에서 인공위성에 포착된 기이한 구름의 형상이 미스터리 연구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구름은 마치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구름의 결과는 다른 마치 비늘이 없는 매끈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 기이한 구름이 포착된 이후 한반도 전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며 예측 불가능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를 단순한 기후 변화의 변동성으로 설명하지만 일부 민속학자들은 이 현상을 비늘 없는 용의 승천이라 부르며 천자문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비밀의 소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천자문에는 우조자생, 즉 날개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낳는다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독한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리가 천년의 장마를 불러온다는 비밀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고대 미석에는 천자문의 순서를 특정 주파수의 소리로 변환하면 하늘의 봉인을 해제하는 신호가 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2025년 어느 날 한 라디오 방송국의 장비에서 평소와 다른 기이한 노이즈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노이즈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 소리를 분석한 결과 천자문의 특정 구절을 주파수로 변환한 것과 놀랍게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소리가 감지된 이후 전국적으로 한 달 가까이 장마가 이어지며 수많은 지역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천자문이 남긴 예언의 소리가 실제로 천년의 장마를 불러온 것일까요? 해당 영상에서 다룬 천자문과 관련된 천년의 장마 예언은 역사적,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 하나를 각색한 창작된 내용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천자문은 한자 학습을 위해 사자성어 형태로 구성된 기초 교재일 뿐이며 특정 재앙을 예언하는 비밀 암호나 코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강해아담 용사와제 우조자생 등의 구절은 천자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것들을 인위적으로 연결해 천년의 장마나 물 없는 강, 비늘 없는 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영상에서 제시된 2025년 여름 남부 지방 가뭄, 인공위성에 포착된 기이한 구름, 라디오 방송국의 노이즈 등은 미스터리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허구적 사례들입니다.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나 호우는 과학적 데이터와 기상 관측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를 고대 문헌의 단편적인 구절과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특히 천년의 장마를 예고하는 비밀의 소리가 라디오 노이즈로 감지되었다는 주장은 과학적 메커니즘을 무시한 완전히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라디오 노이즈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특정 한자의 주파수 변환과 연결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상의 내용은 오락적 흥미를 위해 제작된 창작물일 뿐이며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콘텐츠가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와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천자문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허구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는 행위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콘텐츠를 접할 때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학술 자료나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천자문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과 묘하게 연결되며 우리에게 큰 의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은 공식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은 고문언과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 예언의 내용과 섬뜩하게 일치하는 듯 보이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어쩌면 천자문을 만든 선조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닥칠 미래를 이미 예견하고 한자라는 언어 속에 그 경고를 숨겨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미신으로만 치부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전이 숨긴 8월의 재앙, 2025년에 되살아난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 정도전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기록한 비밀 예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늘의 영상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저 또한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라 영상을 제작하면서 함께 호기심을 해가라고픈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여름의 한 달인 8월에 숨겨진 가장 섬뜩하고도 매혹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8월을 무더운 휴가철로 기억하지만 역사 속에는 이달에 대한 불길하고 기이한 전설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 건국의 설계자이자 탁월한 사상가였던 정도전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지금까지 그 존재조차 미스터리에 쌓여있는 비밀 예언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예언서에는 8월에 한반도를 뒤흔들 거대한 재앙의 전조와 함께 그 재앙의 원인이 인간의 탐욕과 망각에 있다고 경고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예언서의 존재는 학계에서조차 단순한 야사나 민담으로 치부되지만 최근 들어 8월에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이 예언의 내용과 묘하게 일치한다는 섬뜩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미스터리는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도전의 예언에 대한 3가지 충격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2025년 8월에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진실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8월에 붉은 달에 관한 예언입니다.
정도전의 예언서에 따르면 여름 끝 붉은 달이 서울의 하늘을 드리우면 땅이 울고 백성이 흔들리리라 는 구절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닌 거대한 재앙의 전조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서울의 남산 타워 부근에서 야간 천체 관측을 하던 한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붉은 빛을 띠는 기이한 달의 형상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단순한 대기 현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하며 평생 보지 못했던 핏빛에 가까운 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관측 기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나 특정 기상 현상으로 인한 빛의 산란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 핏빛의 강도와 형태는 과학적인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납득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 붉은 달의 목격담이 확산되자 일부 민속학자들은 이 현상을 정도전 예언서의 붉은 달과 연결지으며 2025년 8월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2025년 8월에도 붉은 달이 다시 뜬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예언이 현실이 되는 소름 돋는 신호일까요? 두 번째 사례는 8월의 땅울림에 대한 것입니다. 정도전의 예언서에는 땅이 미세하게 울고 바다가 끓어오르며 산의 혼이 깨어나리라 는 구절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한반도의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의 증가를 경고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8월에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미소 지진의 횟수가 평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미소 지진은 일반적인 지진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아 사람이 직접 느끼기 어려운 지진을 뜻합니다. 주로 지진계와 같은 정밀한 관측 장비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보통 매그니튜드라는 단위로 측정하는데 미소 지진은 대략 규모 2.0 미만의 지진을 일컫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소 지진을 통해 특정 지역의 지각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활용합니다. 특히 경주, 포항과 같이 지진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매년 8월에 작은 진동들이 끊이지 않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백두산 천지 주변에서 8월에만 평소보다 높은 지진 활동이 관측된다는 일부 비공식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지각 변동의 일부로 설명하지만 이 현상들이 8월에 집중된다는 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산의 혼은 백두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예언이 말하는 땅울림이 단순한 지진의 증가를 넘어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재앙의 전조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남산에 숨겨진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정도전은 한양을 설계하면서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한 남산을 매우 중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예언서에는 남산의 봉인이 풀리는 8월, 한양의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우니 깨어나지 못한 백성들은 혼돈에 빠지리라 는 구절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예언은 남산 아래 어딘가에 봉인된 거대한 힘이 8월에 풀려나면서 서울에 알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서울 남산 지하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벙커와 터널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이 지하 시설에 대한 비공식적인 탐사가 진행되던 중 8월의 특정 날짜에만 통신 장비에 알 수 없는 전파 신호가 잡히는 기이한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신호는 특정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었으며 기존의 어떤 무선 신호와도 일치하지 않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장비 오류로 추정하고 있지만 미스터리 연구가들은 이를 예언서에 등장하는 봉인과 관련지으며 남산 지하에 숨겨진 미지의 힘이 8월을 기점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남산 지하에 잠들어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8월에 깨어나면서 서울에 가져올 재앙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해당 영상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정도전의 예언서와 2025년 8월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스터리 콘텐츠의 극적인 재미를 위해 창작된 허구에 가깝습니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인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삼봉집 등 다양한 저서를 남겼으나 8월의 재앙을 예언한 비밀 문헌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인물의 권위를 빌려 서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창작 기법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8월의 붉은 달이나 땅울림, 그리고 남산의 봉인 등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가설입니다. 8월의 붉은 달 현상은 실제로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나 특정 기상 조건으로 인한 빛의 산란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붉은 달은 예로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왔으나 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입니다. 8월의 땅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연중 미소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시기나 장소의 지진 활동이 집중된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통계나 연구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백두산의 지진 활동 증가 또한 수십 년간 꾸준히 관측되어 온 현상이며 이를 8월의 특정 예언과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산의 봉인과 지하에서 포착된 미스터리한 전파 신호는 미스터리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서울 남산 지하에 일제강점기 시설이 존재한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곳의 예언과 관련된 봉인이 존재하고 특정 시기에 전파 신호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상의 내용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사실과 창작된 이야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역사적 기록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전개되는 예언이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오락적 요소로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류의 미래를 논할 때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정도 전에 숨겨진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현상들과 묘하게 연결되며 우리에게 큰 의문을 남깁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은 공식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담과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8월에 집중되고 그것이 역사 속 예언과 섬뜩하게 일치하는 듯 보이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미신으로 치부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닥칠 미래를 이미 예견하고 8월이라는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콜라스 아우줄라의 한국에 관련한 예언. 한 예언가가 2025년 대한민국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줄 예언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 위기를 넘어 상상조차 알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한반도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글쎄요, 하도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니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무뎌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영상 속 예언가 역시 개인적으로 처음 접하는 예언가인지라 또 누가 이러저러한 예언을 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미스터리 채널이니만큼 좋아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늘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예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 모든 예언들이 100% 정확하다는 증거나 보장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의 영상도 재미로 봐주시길 바라며 바로 이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한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며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이 낳은 또 다른 위대한 영적 존재, 니콜라스 아우줄라의 소름돋는 예언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내용은 그가 영적인 비전을 통해 보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니콜라스 아우줄라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래를 마치 꿈을 꾸듯 혹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본다고 말합니다. 그의 예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2018년부터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비전 속에서 전 세계를 휩쓸 거대한 질병을 보았고 이것이 2020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두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웃어넘겼지만 불과 2년 뒤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의 한 방송에 출연하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중요한 변화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모두가 건강했던 여왕에게 무슨 일이 있겠냐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놀랍게도 2022년 여왕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예언은 또 한 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예언들이 하나둘씩 들어맞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가 미래를 정말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가 영적인 비전 속에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사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지진이나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심각한 재앙을 예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충격으로 묘사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도시를 덮치는 비전을 보았다고도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예언은 마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정치적 갈등으로 치부되었지만 실제로 전 세계를 뒤흔든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의 말에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예언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큰 질병이나 중요한 변화 같은 표현은 어떤 일이든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많은 예언을 남겼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사건이 터진 후에야 그럴듯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니콜라스 아우줄라의 예언 역시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혹은 심리학적인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예언이 사후 해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다른 예언 중 미국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미국 전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소규모 화재나 사고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예언은 결국 듣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예언이 현실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갈등,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이 그가 예언한 거대한 충격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충격에 대한 예언은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아우줄라의 예언은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가 본 비전은 과연 현실이 될지, 모든 것은 아직 미스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던진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전문가들의 견해를 밝히기에 앞서 미스터리라는 특성상 미스터리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은연중에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터리를 접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러한 예언이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을 이용한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언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영상을 보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는 재미로 보는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공포심을 안전하게 소비하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든 끼워 맞출 수 있는 모호한 예언의 특성은 시청자의 무의식적 믿음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예언 연구자나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영상이 전형적인 확증 편향의 사례를 다룬다고 지적합니다. 예언가의 수많은 예측 실패는 배제하고 우연히 맞아떨어진 몇몇 사건만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신뢰도를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질병이나 중요한 변화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단어는 어떤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어 사후 해석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특정 사건을 미리 예측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그럴듯하게 포장된 결과물이라는 시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마나의 비밀. 고대 인도의 하늘을 지배한 전투기.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함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바로 인도의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 여기던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주 비행기와 같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비마나라는 신비로운 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물론 기록에도 나와 있다고는 하나 현 시점에서 그저 전설 또는 설화 정도로만 여긴다고 하네요. 하지만 면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던 전설이나 설화 등이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었던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어 가는 것을 보면 무조건 다 전설이야 설화잖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에는 지금의 우리 시대에서는 존재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기술이 없으리란 법 또한 없을 테니까요. 무엇이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열린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 또한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인도의 하늘을 가로지르던 비행체가 있었다는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체는 비마나라 불리며 단순한 신화 속 수레가 아닌 정교한 설계와 강력한 무기를 탑재한 공중 전투기로 묘사됩니다. 인도의 위대한 서사시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그리고 고대 문헌 비마니카, 샤스트라에는 이 비마나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전투 묘사가 등장하며 그 내용은 현대 항공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비마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날개와 조종석, 추진 장치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수은을 연료로 사용하며 음향 진동과 자이로스코프 원리를 통해 추진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비행체는 공중뿐 아니라 수중과 지하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32가지 공중 기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통해 비행체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묘사는 현대의 스텔스 기술과도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묘사는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비마니카 샤스트라는 1918년 인도인 수부하라야 샤스트리가 신과의 교감을 통해 받아 적었다고 주장한 문서로 1974년 인도과학연구소에 의해 분석되었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공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헌은 비마나의 구조, 조종 기술, 연료, 항공 원리, 심지어 공중 전투와 적 비행기를 무력화하는 기술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단순한 신화로 보기엔 너무나 정교합니다. 비마나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천상의 무기를 탑재한 전투기였습니다. 마하바라타에는 브라흐마스트라라는 무기가 등장하는데 이 무기는 발사와 동시에 수천 개의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섬광을 내뿜으며 끔찍한 열기와 폭풍으로 모든 생명체를 파괴합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 무기가 사용된 후 생존자들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에 화상을 입는 등 방사능 중독을 연상시키는 증상을 겪었다고 하며 이는 현대의 핵무기 피해 사례와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파키스탄의 모헨조다로 유적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높은 방사능 수치와 고열에 녹은 석재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마치 핵 공격을 받은 도시의 모습과 같다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지적해왔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발견된 유골은 즉사한 듯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폭발의 흔적은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지는 방사형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마나의 천상의 무기인 묘사와 묘하게 일치합니다. 또한 이집트의 아비도스 신전에는 현대 헬리콥터, 잠수함, 제트기와 흡사한 형태의 문양이 벽화에 새겨져 있어 고대인이 어떻게 이런 기계를 상상했는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벽화는 단순한 상형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기계를 묘사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비마나와 이집트 벽화가 인류 역사의 한 시기에 존재했던 초고도 문명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중국의 용문석굴에서도 비마나와 유사한 비행체가 묘사된 벽화가 발견됩니다. 불교 신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그 비행체의 구조는 비마나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비마나가 단순히 인도에만 국한된 신화가 아니라 아시아 문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전승된 어떤 실체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헌과 유적, 기록들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향합니다. 고대 인도의 비마나는 단순한 상상 속 신화적 존재였을까? 아니면 인류가 잃어버린 초고도 문명과 접촉한 흔적이었을까? 또는 고대인들이 실제로 높은 기술력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후 역사 속에서 그 지식이 유실된 것은 아닐까? 비마나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동시에 과학과 고고학, 신화와 역사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미스터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비마나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과 미스터리 연구자들은 이 비행체가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통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수온을 이용한 추진체, 스텔스 기술과 유사한 투명화 장치, 하늘에서 무기를 발사하는 묘사, 항공 전투 시의 반중력, 기동 설명 등은 현대 항공과학과 놀랍게 닮아 있어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것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비마나 설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 반응은 신화적 해석과 과학적 분석 사이에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고대 문헌인 비마니카, 샤스트라에 대해 인도과학연구소는 1974년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 문헌은 공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물리 법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해당 문헌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모호하고 추진 방식이나 구조적 설계는 현대 항공역학의 기본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반박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대 기술 연구자들과 미스터리 탐구자들은 이 문헌이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고대 인류가 실제로 목격하거나 접촉했던 고도, 문명의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비마나의 연료로 언급된 수은, 음향 진동을 이용한 추진력, 투명화, 기능 등은 현대의 스텔스 기술이나 반중력 이론과 유사한 점이 많아 이를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공중 전투 장면과 브라흐마스트라 같은 무기의 묘사는 핵무기의 파괴력과 방사능 피해를 연상시키며 고대 인류가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보유했거나 외계 문명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발견된 방사능 수치와 고열에 녹은 석재, 즉사한 유골의 분포 등을 근거로 실제로 고대의 대규모 폭발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마나 설화와 연결짓기도 한다. 반면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헌의 해석이 과장되었으며 상징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류라고 지적하며 비마나는 신화적 상징일 뿐 실제 기술의 기록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과학적 검증과 상상력의 경계에서 엇갈리고 있으며 비마나 설화는 여전히 고대 기술과 외계 문명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결국 비마나는 단순한 고대 인도의 신화적 상상력의 산물일 수도 있고 인류가 망각해버린 찬란한 기술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지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미스터리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묘족 장로 예언자들. 달이 피빛으로 번지는 밤 장로는 종도 북도 없이 마을을 깨웁니다. 모두 집 밖으로 나오십시오. 오늘은 땅이 숨을 바꿉니다. 이 한 줄이 묘족의 밤을 가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남서부 산지에 사는 묘족의 구전 전통에서 왔습니다. 과학의 증명은 아닙니다. 마을 어르신의 기억과 현지 기록과 여행자의 메모를 모아 만든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풍습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산과 들판에서 오래 쌓인 관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묘족의 마을은 계단처럼 이어진 논과 안개 골짜기 사이에 자리합니다. 새벽은 물안개가 먼저 깨어납니다.
장로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장로는 달과 별을 봅니다. 장로는 바람의 결을 손으로 어루만집니다. 장로는 벌레 소리와 새 그림자를 귀로 셉니다. 장로는 계곡 냄새를 코로 기억합니다. 장로는 물길과 흙결을 발로 느낍니다. 장로는 글보다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말은 느리지만 분명합니다. 오늘은 논물을 올리십시오. 오늘은 불을 멀리하십시오. 오늘은 아이들을 집 안에 두십시오. 이런 말이 마을을 조용히 움직입니다. 장로는 하늘을 봅니다. 달빛이 뿌옇게 번지면 비를 말합니다. 달둘레의 희미한 고리가 두텁게 보이면 바람이 길게 분다고 합니다. 붉은 기운이 낮게 깔리면 비가 거칠다고도 합니다. 별이 많이 보여도 바람이 서늘하지 않으면 가뭄을 걱정합니다. 별이 숨어도 바람이 차갑고 말라 있으면 산불을 조심합니다. 장로는 바람도 봅니다. 동쪽에서 불던 바람이 느닷없이 멈추면 귀를 씁니다. 골짜기 위로 바람이 오르면 밤비를 준비합니다. 바람이 따뜻한데도 메말라 있으면 불씨를 경계합니다. 땅의 기척도 놓치지 않습니다. 개미가 길게 이어지면 비가 온다고들 합니다. 개구리가 고개를 산 쪽으로 돌리면 비가 길다고도 합니다. 소가 눕기를 거부하면 땅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논두렁의 흙이 낮에 갈라졌으면 밤에는 이슬이 많다고도 합니다. 새의 그림자도 신호가 됩니다. 제비가 물 가까이 낮게 돌면 비 소식이 가깝다고도 합니다. 까마귀가 서쪽에 모이면 해가 지기 전 바람이 거세진다고도 합니다. 벌레 소리의 높낮이도 장로의 귀에 들어옵니다. 맑고 높은 소리는 맑은 밤을 부르고 낮고 둔탁한 소리는 비를 부른다고도 합니다. 장로의 예언은 항상 경우의 말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때로 숨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손해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묘족 예언의 바닥입니다.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언제도 말합니다.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미리 하자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전에 내려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늦봄 이야기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다시마색 안개가 산허리를 감쌌습니다. 장로는 논둑을 걸었습니다. 풀잎은 젖었는데 바람은 말랐습니다. 개구리는 산 쪽을 향해 줄지어 움직였습니다. 개미도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장로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 논물을 가두고 집 울타리 아래 집더미를 치우십시오. 불씨를 멀리하십시오. 그 다음 날 마을 위쪽 비탈이 무너졌습니다. 물과 흙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논두렁은 물을 받아냈고 집 울타리는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장로의 말이 밤을 지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 집의 자랑이 아니라 온 마을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의 여름날 이야기입니다. 큰 잔치를 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매미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매미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바람도 묘하게 잠잠했습니다. 달둘레에는 흐린 붉은 띠가 어슴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장로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잔치를 미루십시오. 오늘은 강이 갑자기 불어납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그래도 잔치는 미뤄졌습니다. 해가 한참 올랐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폭우가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강물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물러섰습니다. 잔치는 나중에 다시 열렸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숨이 오래가지 않아 다행입니다. 장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또 다른 산촌의 가을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높았지만 바람은 건조했습니다. 새벽마다 대나무 숲에서 장가지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로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집둘레의 마른 풀을 치우십시오. 불곡을 만들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산에 오르지 말게 하십시오. 며칠 뒤 천둥이 산마루를 찢었습니다. 번개가 마른 잎더미를 훑었습니다. 작은 불은 곧 잡혔습니다. 불길이 집 울타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미리 해두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하루를 살렸습니다. 묘족의 예언은 점괘만이 아닙니다. 예절과 연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장로가 말할 때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마을 사람은 조용히 듣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누구를 먼저 살펴야 합니까? 장로는 늘 말합니다. 혼자보다 함께가 빠릅니다. 가진 자가 먼저 내놓고 힘 있는 자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런 말이 관습이 됩니다. 그래서 묘족의 예언은 마을의 규칙과 달랐습니다. 누구의 말이 높아서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약속이라서 오래갑니다. 젊은 세대는 밖으로 나갑니다. 도시로 일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큰 비의 계절이 오면 장로의 집 앞이 다시 붐빕니다. 논물을 어떻게 돌려야 합니까? 아이들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길소는 언제 들어오게 해야 합니까? 장로는 대답합니다.
오늘은 논둑의 작은 틈을 막으십시오. 오늘은 아이들을 안채로 모으십시오. 오늘은 손님을 낮에만 받으십시오. 이런 말 한 줄이 할머니의 메모가 되고 아버지의 일감이 됩니다. 장로의 도구는 간단합니다. 대나무 통에 마른 벼알을 넣고 소리를 듣습니다. 습기가 오르면 소리가 탁해집니다. 맑은 소리가 오래가면 공기가 말라 있다는 뜻으로 받습니다. 새벽에 그릇에 물을 받아 바람의 잔결을 봅니다. 물결이 미세하게 떨리면 바람이 산을 넘어온다는 뜻으로 받습니다. 문지방에 얇은 재를 뿌리고 흔적을 봅니다. 밤길의 발자국과 바람의 속도를 재로 있습니다. 땅의 결이 바뀌면 재의 선도 바뀝니다. 장로는 말합니다. 도구는 눈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입니다. 답은 마을의 눈과 귀와 발 사이에 있습니다. 예언이 어긋나는 날도 있습니다. 장로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오늘 나를 시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더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웃음으로 어긋남을 묵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말은 권위가 되지 않고 길잡이가 됩니다. 묘족의 예언이 오랜 세월 모난 곳 없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종종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입니까? 장로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늘 보았고 늘 들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행자는 덧붙입니다. 산골의 이야기는 종종 과장되어 들립니다. 그러나 산과 논과 강은 거짓말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힌트입니다. 묘족의 예언은 믿음이면서 동시에 관찰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 것을 내일도 확인합니다. 어제 틀린 것을 다음에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늘 말합니다. 예언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우리는 묘족의 장로 예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장로는 하늘을 보고 바람을 만지고 새와 벌레와 물과 흙을 읽었습니다. 장로의 말은 두려움을 파는 말이 아니라 준비를 배우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장로의 말 뒤에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준비는 종종 하루를 살렸습니다. 장로는 틀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까지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직함이 마을을 또 지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법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학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속과 생활의 기록입니다. 완전한 증명 대신 오랜 체험과 전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장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읽고 바람을 느끼고 이웃의 얼굴을 바라보는 장로입니다. 우리 곁에 누군가가 오늘은 멈추자고 말할 수 있다면 내일의 두려움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창을 열고 바람을 한번 만져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책이 아니라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야말로 묘족이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한국 지도자가 겪게 될 충격적인 미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늘 그렇듯이 국뽕이 한 사발 들어간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에서 진짜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인재들이 연이어 등장하여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보면 국뽕에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오늘의 영상은 그런 국뽕에 한술 더 떠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만 같아 내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유난히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리 뜸을 들이냐고 하실 것 같아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내용 확인해 주시고 저와 같이 국뽕 한 사발 얼큰하게 원샷 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바다가 흔들린다는 문장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 떠돌았습니다. 그 문장은 공포를 팔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오래전 어느 사상가는 동쪽의 작은 땅에서 빛이 솟는 장면을 남겼습니다. 그 빛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시험처럼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가 그 말을 허구라 부르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상하게도 현실의 장면과 겹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흔들리고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는 시간들이 반복되었다고 회상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집단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합니다. 독단이 길을 잃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경보가 울린다는 해석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진영의 노래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주문처럼 남습니다. 미스터리는 공포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작고 고요한 땅에서 하늘을 찢는 빛이 솟는다는 상징은 기술과 정신의 결이 함께 오른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서서히 올라오는 광원의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화면의 밝기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작은 기계들이 서로 말을 걸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신호가 도시를 엮어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편리함이라 부르지만 어떤 이들은 새로운 책임이라고도 부릅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묻습니다. 무엇을 놓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미스터리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며 늘 움직입니다. 그러니 먼저 멈추고 둘러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확인된 장면도 있습니다. 큰 정전이 도시를 덮던 밤에 사람들이 계단을 밝히며 서로의 길잡이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의 불빛은 작고 흔들렸지만 서로를 비추는 법을 일깨웠습니다. 권력이 흔들리던 시기에 광장에서 흩어지지 않고 방향을 바꾸던 발걸음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옳고 그른가만을 다투기보다 다음 날의 질서를 더 많은 목소리로 만들자는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기술이 세계의 공장을 움직이는 심장으로 떠오르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가 산업과 일상을 한데 엮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작은 땅에서 올라온 빛이 대지를 덮는 울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 장면은 예언의 진위를 가르지 않습니다. 다만 왜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를 붙잡는지 설명해 줍니다. 자연의 무대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불의 고리 위에 놓인 섬과 바다의 경계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높은 봉우리에서 화염이 치솟고 바다가 일어서는 장면은 과장된 판타지가 아니라 취약한 지리의 알림판이었습니다. 특정 날짜를 못 박지 않아도 대비의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경보가 울릴 때 서로를 부르는 법을 미리 정해두는 일. 며칠 동안 버틸 물과 약을 챙겨두는 습관. 바닷가에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발의 기억을 몸에 새기는 연습. 미스터리는 과학이 아니지만 준비의 기술을 불러오는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준비는 삶을 지켜줍니다. 정치의 무대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집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다는 말은 문학적 은유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구현됩니다. 탄핵이라는 격렬한 장면일 수도 있고 체제의 근본을 바꾸는 개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위기가 독주를 멈추게 하는 리허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날의 리더는 혼자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합주를 이끄는 지휘자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혼란은 질서의 어머니라는 말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필요한 시간을 건너온 사람들의 체감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길을 다시 그립니다. 더 많은 목소리를 불러들이며 방향을 바꿉니다. 동쪽의 거대한 대륙에 대해서는 분열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친 문장도 전해집니다. 다양한 민족과 이해가 얽히며 갈등이 가속된다는 서사입니다. 주변의 세력이 새로운 경계를 긋는 장면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만주와 요동 같은 지명이 다시 지도로 소환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장면을 사실의 예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언의 무대에서 국경은 늘 유동적이었고 미래의 지도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작은 땅의 공동체를 호명하는 문장이 긴장과 호기심을 키우는 장치로 쓰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스터리는 답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오래 남깁니다. 성배라는 상징은 책임을 뜻합니다. 영광의 잔이 아니라 무게의 잔에 가깝습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자주 시험대에 선다는 역설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 작은 땅의 지도자들이 유독 위기를 많이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독주를 막는 집단의 방어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의 힘은 자만을 경계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웅담으로 흘러가지 않게 붙잡아 두는 힘입니다. 미스터리의 언어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은 단순한 약속을 요구합니다. 독단보다 합의를 택하라는 약속입니다. 빠른 질주보다 바른 방향을 고르라는 약속입니다. 작은 땅에서 솟는 빛의 정체를 기술로 잇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우주산업과 반도체 같은 영역의 도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다만 빛이 강해질수록 지켜야 할 윤리와 안전의 원칙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난과 조급한 확장은 큰 그림자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빛을 다루는 손은 차갑고 단단해야 합니다. 기술은 도구이고 사람은 목적이라는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거대한 빛을 사람의 편으로 묶어둡니다. 통일의 은유가 다시 불립니다. 분리된 강물이 하나로 합쳐질 때 물줄기는 더 멀리 갑니다. 통일은 상처의 치유를 뜻하지만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과 문화와 도덕적 리더십을 함께 세워 세계를 설득하라는 과제가 뒤따릅니다. 작은 땅이 인류의 새로운 빛이 되려면 속도보다 품격이 먼저여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늘어지는 감상이 아니라 검소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길은 길고 험합니다. 그러나 방향만 맞다면 늦어도 도착합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동쪽의 작은 땅 위에 시험과 빛이 번갈아 내려앉습니다. 그때마다 지도자는 흔들리고 공동체는 더 단단해집니다. 마침내 기술과 정신의 빛이 함께 솟아올라 다음 시대의 길잡이가 됩니다. 미스터리는 미래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장면을 동그라미로 표시해줍니다. 정치가 흔들릴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재난이 닥칠 때 어떻게 서로를 비출지, 기술의 빛이 강해질수록 무엇을 잃기 쉬운지. 이 질문을 가슴에 넣고 오늘의 밤을 건너면 됩니다. 큰 목소리보다 작은 손전등이 먼 길을 비춥니다. 필요한 순간 멈추고 돌아보는 한 걸음이 가장 현실적인 주문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떠오르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닫겠습니다. 어느 해 겨울 큰 정전의 밤에 이웃들이 계단을 비추며 서로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불빛은 작았지만 도시를 움직일 만큼 따뜻했습니다. 권력이 흔들리던 시기에 광장에서 모여 더 큰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의 질서는 더 많은 목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연구실에서 시작된 기술이 세계의 심장이 되는 순간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신호가 산업과 생활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예언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이야기가 오래 남는지 충분히 설명합니다. 사람은 빛을 믿고 어둠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불빛을 확인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사실 글이 조금 난해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작은 나라에서 기술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와 현재의 잦은 풍파와 같은 정치의 아픈 상처들은 더욱 단단한 내성을 지니게 될 뿐 아니라 독재나 독단을 방지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밝은 빛이 일어나 세상을 비춘다는 어느 예언가의 예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일까?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한 인어의 기록이. 붉은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인어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조선의 역사가 숨겨온 가장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혹시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미스테리함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주 오래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런지 가물거리네요. 하지만 저 역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진짜일까? 에이 설마 가짜겠지. 인어가 어떻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것도 조선시대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친 누군가의 소설이 와전된 것이겠지 하며 가볍게 여겼던 것이 있었지만 그 영상을 만들 때에도 조선왕조실록에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거짓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으로 긴가민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그때를 되짚어 보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저처럼 아리송하고 긴가민가 헷갈리시는 분들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것인지 확인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어를 서양의 전설 속 존재로만 여기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순한 민담이나 야사가 아닌 실제 인어가 목격되고 포획된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히 기이한 생명체를 보았다는 호기심 어린 증언을 넘어 과연 과거의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를 보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기록들을 토대로 역사 속에 묻힌 인어의 흔적을 추적하며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 태종 18년 1418년의 평안도 용강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평안도 관찰사 이관이 조정에 올린 장계에는 용강현 바다에서 인어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인어는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었으나 하반신은 물고기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조정 대신들은 이 보고를 접하고 큰 혼란에 빠졌지만 기록은 이 인어가 잡혀온 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다가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한 개인의 증언이 아니라 지방 관찰사가 직접 조사하여 왕에게 올린 공식 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신뢰성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으며 그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숙종 32년 1706년에 전라도 남원에서 발견된 기이한 사건입니다. 남원부의 한 어부가 거대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중 물고기들 사이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생명체는 머리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고 손가락이 마치 사람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반신은 거대한 물고기의 비늘로 덮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어는 포획된 뒤에도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그 소리가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두려워했고 결국 그 인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인어를 포획하려는 시도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당시 사회가 이 미지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조 36년 1760년의 충청도 보령현에서 기록된 이야기는 인어에 대한 더욱 신비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보령현의 한 해변에서 어부들이 괴 생명체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현감이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감의 보고서에는 물 위로 떠오른 생명체가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 미색은 세상의 어떤 미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인어가 사람들에게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고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잠시 동안 모든 근심을 잊고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인어는 노래를 마친 뒤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고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인어가 단순히 기이한 생명체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공식 기록에 등장하는 인어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에게 큰 의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기록은 진실이었을까요? 전대 과학은 이 기록들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기록들이 실제 인어를 목격한 것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돌고래나 물개 또는 매우 희귀한 해양 포유류를 인어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바다사자나 주공과 같은 해양 동물들은 상반신을 물 위로 내밀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사람과 흡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어가 울었다는 기록은 주공이 내는 소리가 사람의 울음소리와 비슷하게 들린다는 점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실록에 담긴 인어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미스터리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록들은 단순히 괴 생명체를 보았다고만 적지 않고 그들의 모습과 행동, 심지어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 피를 흘리며 울부짖었다는 기록은 단순한 오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해당 영상에서 제시된 조선시대 인어 목격 기록은 역사적 진위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영상에서 언급된 태종, 숙종, 영조 시대의 구체적인 인어 포획 및 목격 사례는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정식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는 영상의 극적인 재미와 미스터리적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작된 허구적 서사로 판단됩니다. 물론 조선 중기의 문신 유몽인이 지은 설화지버오야담과 같은 유유의 단과 같은 일부 야사나 민담에서는 인어로 추정되는 기이한 해양 생명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서인 실록과는 그 성격과 신뢰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사람들이 인어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주공이나 바다사자 혹은 물범과 같은 해양 포유류가 물 위로 상반신을 내미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사람과 유사하게 보였을 수 있고 주공의 울음소리가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는 점도 기록 속 인어의 울음소리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상에서 언급된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미스터리를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를 접할 때는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와 실제 역사적 기록을
명확히 구분하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맹신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분명 존재하며 조선시대의 인어, 기록 역시 그 영역에 속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존재가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존재의 이야기를 단지 전설로만 치부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 8월 7일 한국에서 커다란 사건이 터진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와 운명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 역시 다른 미스터리 채널분의 영상을 시청하다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미스테리함 시청자분들에게도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새롭게 각색하였지만 그 영상에서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뿐 이 영상의 내용이 진실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검색해도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아무렴 그래 쓰려고 하는 생각을 하였고 무엇보다 내가 모른다 하여 무조건 모두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 역시 방구석에서 깨작깨작거리면서 영상을 만드는 그저 호기심 강한 평범한 한 사람이기에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캐낸 정보가 아니기에 영상 속 내용을 의심할 위치는 아닌 것 같아 믿고 그를 각색하였음을 자백하며 이런 예언도 있었구나 하며 재미있게 시청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속 내용은 타츠키로가 아닌 타쿠미 리카를 대신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영상에서는 타츠키로가 분명 존재하는 인물이었음에도 가명인 타쿠미 리카를 사용했을까요? 분명 영상 속 내용 중에는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타츠키로가 분명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의아한 면이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십사 미리 언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부족하지만 8월 7월에 대한민국에 커다란 사건이 발생한다는데 과연 그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합니다. 한밤중 고현 바다 위 어부 김노인이 목격한 하늘을 가르며 쏟아지는 은빛 광채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징후였으며 그 징후들은 지금 일본 열도와 한국의 땅 위에서도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땅이 미세하게 떨고 하늘이 이상한 빛으로 물들고 있으며 한국의 동해바다는 낯선 색으로 변하고 밤이면 잠 못 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전조일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인물은 한때 평범한 만화가였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 팬데믹을 정확하게 예언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타쿠미 리카입니다. 그의 최신 예언은 이제 단순한 재앙의 경고를 넘어 2025년 일본과 한국의 운명을 뒤흔들 대전환과 새로운 시작이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타쿠미는 한국을 단순한 재앙의 피해지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등불이자 각성의 문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으며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열도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징후들은 결코 침묵 속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일본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 근처에서 지진 활동이 30% 이상 증가했고 후지산의 화산 활동은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에서는 이상 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 사는 유학생 민수 씨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침묵 속에서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일본 오사카의 한 주민은 여름에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과 땅 속에서 무언가가 숨 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징후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여름 50년 만의 폭염과 동해, 바다의 조류 변화,
그리고 어부들이 느끼는 어획량 감소는 이 땅이 보내는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징후가 자연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2025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0%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불면증과 심장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불교의 선종에서 말하는 무상우창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제주도의 한 스님은 자연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은 어쩌면 우리 안에 깊은 직감이 깨어나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타쿠미 리카는 1999년 만화 내가 본 미래를 통해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를 정확히 예견하여 예언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서 이 모든 예지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1998년 그가 꾼 꿈에는 검은 파도가 하늘을 덮고 세상이 고요 속으로 잠기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2011년 쓰나미를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이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2025년 7월 일본 남부의 저 화산 폭발과 쓰나미에 대한 최신 예언은 일본 기상청의 난카이 해곡 지진 활동 증가와 후지산 화산 활동, 최고치 기록 등 과학적 징후들과 묘하게 일치하며 대중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타쿠미의 예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과응보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를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의 재앙이 한국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균형의 일부이며 한국이 각성의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일본의 정치적 혼란과 엔화 가치 하락은 새로운 리더십과 경제적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한국에서는 분열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도 덧붙였습니다. 동해 바다의 색이 변하고 이상한 빛이 떠다닌다는 부산 어부의 이야기, 그리고 강릉과 포항에서도 들려오는 비슷한 증언들은 이 예언이 단순한 허구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징후들과 예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자연과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룬다면 이 거대한 변화는 재앙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타쿠미의 예언처럼 한국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각성의 문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2025년 일본의 흔들리는 땅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해당 영상에서 제시된 타쿠미 리카의 예언과 그 징후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적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언자의 예측이 과거 사건과 우연히 일치했던 사례는 사후 확증 편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5년 7월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난카이 해곡의 지진 활동이나 후지산의 화산 활동 증가는 사실이지만 이는 수십 년간 꾸준히 관측되어 온 자연 현상이며 특정 시점에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동해 바다의 이상 현상, 곤충 개체 수 감소, 사람들의 불면증 및 불안감 증가는 기후 변화와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한국이 각성의 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과학이나 사회학적 예측이 아닌 상징적이거나 종교적인 해석의 영역에 속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미스터리한 예언에 의존하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노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제시된 내용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 실제 역사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접할 때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인류의 미래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개인의 예언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냉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단순한 흥미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만난 예언가
그의 진짜 정체는? 화면이 암전된 상태에서 차마고도의 거친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충격적인 한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당신은 곧 죽을 위기를 넘기겠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진짜 시련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방송 제작팀이 차마고도에서 만난 익명의 점성술 장로가 여행자에게 건넨 섬뜩한 예언입니다. 그의 예언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미스터리 채널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며 그 놀라운 적중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 해발 5,0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을 가로지르는 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험난한 교역로, 바로 차마고도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상인들과 순례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나다녔던 죽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운명과 단절된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졌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길잡이가 되어준 존재가 바로 점성술 장로였습니다. 티베트 고원 곳곳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점성술의 지혜를 가진 장로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별의 움직임과 자연의 기운을 읽어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마을의 기륭화복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한 방송에서 우연히 등장하여 현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남긴 한 익명의 장로입니다. 이 장로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0년대 초반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차마고도를 촬영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작팀은 티베트 고원의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은둔하며 살고 있는 한 장로를 만났습니다. 그는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 맑고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작팀에게 먼저 다가와 알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제작팀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통역사를 통해 그의 말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는 별자리와 손금을 보며 제작팀의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제작팀의 PD에게 한 것입니다. 장로는 PD에게 당신은 곧 큰 사고를 당할 것이고 몸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PD는 건강한 상태였고 촬영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로의 말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PD는 또 다른 방송 촬영 중 사용했던 장비가 오작동하면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몸에 심한 부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PD는 문득 장로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사고 후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PD는 자신이 사고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장로의 예언이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다는 것에 소름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한 여성 작가에게 한 것입니다. 장로는 작가에게 당신은 곧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통해 당신은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작가는 사랑하는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장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장로의 예언을 떠올리며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소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장로의 예언이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차마고도의 장로가 남긴 예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세계 정세에 대한 예언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연결은 사람들을 더 외롭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의 예언은 현대의 SNS와 인터넷 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는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이면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판자들은 그의 예언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사건이든 끼워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큰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예언은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슬픔을 통해 위대한 작품을 쓸 것이라는 예언은 작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예언이 오직 방송 제작팀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방송의 재미를 위해 내용이 과장되거나 각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즉, 그의 예언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방송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진짜였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장로가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아무도 모르는 개인적인 비밀까지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그의 능력이 단순히 심리적 트릭이나 조작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참하고도 장로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알려진 현대의 미스터리라는 점에서 인류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방송 전문가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과 인간 심리,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합니다. 먼저 인류학자들은 참하고도 장로의 예언을 티베트 고원 지역의 전통적인 샤머니즘과 점성술 문화 속에서 해석합니다. 티베트 고원과 같은 고립된 지역에서는 외부 문명의 영향이 적고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영적, 주술적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장로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사람으로 별의 움직임과 자연의 기운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을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장로가 예언을 하는 방식이 현대의 과학적 예측과는 다르지만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지혜이자 통찰이라고 봅니다. 이는 현대 문명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지식 체계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장로의 예언 능력을 콜드 리딩과 심리적 통찰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장로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여행자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노하우를 쌓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행자들의 표정, 말투,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들의 삶의 고민과 불안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큰 시련이나 새로운 삶과 같은 모호하지만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예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방송에 등장한 PD와 작가에게 한 예언은 개인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슬픔을 통해 위대한 작품을 쓸 것이라는 예언은 작가가 가진 잠재적인 창의성을 자극하는 효과를 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방송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의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 주목합니다. 그들은 장로의 예언이 방송의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집되거나 각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촬영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장로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언의 내용이 실제 사건에 맞춰 재구성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초자연적인 형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하고도 장로의 이야기는 이러한 방송의 속성과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소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예언은 진정한 초자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미디어의 힘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참하고도 장로를 단순히 예언가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예언을 티베트 고원의 전통 문화와 심리학적 분석,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의 예언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그의 존재가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미래와 운명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참하고도의 장로는 2000년대 이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예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을 확인한 것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예언 속에서 미래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로 인류에게 전하는 경고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인공 구조물인가? 소름 돋는 증거들과 미스터리.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는 달입니다. 수많은 시인과 철학자들이 달을 노래했고 인류는 그 신비로운 빛에 매혹되어 수천 년 동안 달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낭만이나 천문학적 관찰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달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물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가설입니다. 이 주장은 과학계의 정설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음모론자들과 미스터리 연구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많은 의문과 기이한 현상들이 얽혀 있습니다. 먼저 달의 존재 자체가 태양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 중 하나이며 달은 그 위성입니다. 그런데 이 달은 단순한 위성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큽니다. 지구의 지름은 약 12,742km, 달은 약 3,474km로 지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질량은 지구의 81분의 1이지만 그 크기와 위치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와 절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달의 지름은 태양의 정확히 400분의 1이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의 정확히 400분의 1입니다. 이 놀라운 비율 덕분에 우리는 완벽한 일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달이 태양을 정확히 가리는 이 현상은 우주적으로 매우 희귀하며 이 비율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구와 태양, 달의 위치를 계산해 배치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렬은 단순한 천문학적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설계일까요? 일각에서는 달이 태양의 위험한 빛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배치된 우주적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달이 일종의 우주 시계로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현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언과 맞물려 달의 존재가 단순한 천체를 넘어 인류의 운명과 연결된 거대한 설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더욱 강력한 흡인력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달의 내부 구조에 대한 의문입니다. 1969년 11월 아폴로 12호는 달에 착륙한 후 임무를 마친 착륙선을 달 표면에 고의로 충돌시켰습니다. 이때 충돌 지점에서 약 72k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지진계는 무려 1시간 동안 미세한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달이 마치 속이 빈 쇠종처럼 울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체가 충격을 받으면 진동은 몇 분 내에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달은 마치 속이 비어있는 금속 구체처럼 오랜 시간 진동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아폴로 13호의 로켓 부스터가 달에 충돌했을 때는 진동이 무려 3시간 20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달의 내부가 단단한 암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달이 속이 빈 인공 구조물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증거는 월석의 특성입니다. 아폴로 우주인들이 지구로 가져온 월석들은 지구의 암석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보였습니다. 일부 월석은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석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슬지 않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월석의 표면이 티타늄 합금처럼 강력한 재질로 코팅되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티타늄은 고온과 부식에 강한 금속으로 항공기나 우주선의 외피에 사용되는 고급 소재입니다. 만약 달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라면 이런 고급 금속이 표면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달은 단순히 속이 빈 구조물이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외피를 가진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라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달의 기원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기존의 과학계에서는 달이 지구와 다른 천체가 충돌한 후 그 파편이 모여 형성되었다는 거대 충돌설을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달의 밀도, 구성 물질, 궤도 등 여러 측면에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달의 궤도는 지구의 자전과 절묘하게 맞물려 있으며 항상 같은 면만을 지구에 보여줍니다. 달은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은 조석 고정이라고 불리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정밀함은 마치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달의 뒷면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미지의 영역이었고 실제로 달의 뒷면은 앞면과는 전혀 다른 지형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인류를 감시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배치된 구조물이라는 상상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도 다른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수메르 문명, 마야 문명, 고대 중국의 천문학 기록에서도 다른 단순한 자연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특히 고대 예언서들에서는 달의 움직임과 특정 시점의 일식, 월식이 인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점이 여러 예언서에서 중요한 해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은 달의 존재와 인류의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더욱 자극합니다. 만약 달이 인류를 감시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이라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으며 왜 지구 근처에 배치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존재론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달은 그 질문에 대한 단서를 품고 있는 거대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달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한 천체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기원과 운명,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말입니다. 달은 여전히 많은 것을 숨기고 있으며 그 비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내는 순간 우리는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존재의 의미까지 다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달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신비로운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달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상상력과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가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달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주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의문과 정교한 우연, 그리고 고대 문명과 현대 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달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밤하늘의 풍경으로 달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달은 어쩌면 인류에게 던져진 거대한 수수께끼이며 그 해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달은 늘 같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수많은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그 비밀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지만 상상력은 이미 그 너머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을 향해 던지는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왜 이곳에 존재하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달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여정 자체가 달이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상징이며 우주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향해 던져진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해독하는 일은 단순한 과학적 탐구를 넘어 인류 전체의 상상력과 직관, 그리고 끝없는 질문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하늘 위에서 조용히 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움직임 없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달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친구로서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